여러분, 오늘 소개할 인물은 25살에 죽었습니다. 25. 그 나이에 역사를 바꿨습니다. 윤봉길.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 훈커우 공원. 일본군 상하이 점령 기념식. 윤봉길이 도시락 폭탄을 던졌습니다. 일본군 상하이 파경군 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이 사망했습니다. 다른 고위군 인사들이 죽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가 말했습니다.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의 청년 하나가 해냈다. 그런데 여러분, 윤봉길이 이 의거를 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윤봉길은 농촌 청년이었습니다. 충청남도 예산. 학교를 세웠습니다. 농민들을 가르쳤습니다. 야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2살에 집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 집을 떠나는 날 윤봉길이 아들들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22살 아버지가 어린 아들들에게 그리고 25에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윤봉길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 25년의 삶을 완전하게 걷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막일상의 세계 충청도 예산의 아이. 1908년 6월 21일. 조선 순종 2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실양리.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봉길. 아버지는 윤왕. 어머니는 김원상. 윤봉길의 집안은 충청도의 평범한 농촌 가정이었습니다.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풍족하지도 않은 농가. 그러나 이 집안에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덕산 보통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윤봉길은 이 학교를 중퇴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윤봉길 나이 12살. 3.1운동이 일어나고 일제의 탄압을 목격하면서 윤봉길은 일제가 만든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12살의 결단. 대신 매곡 오치서숙에서 전통 학문을 배웠습니다. 스승 성주록에게서. 성주록은 충청도의 유학자이자 독립사상을 가진 선비였습니다. 이 스승과의 만남이 윤봉길을 만들었습니다. 윤봉길은 이 서숙에서 6년을 공부했습니다. 한문, 유학,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이 교육이 윤봉길의 세계관을 형성했습니다. 이막 욕망의 자각 농촌 계몽운동. 서숙에서의 공부를 마친 윤봉길. 20살 전후의 윤봉길이 선택한 것은 농촌이었습니다. 충청도 예산의 농촌. 당시 조선의 농촌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으로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었습니다. 소작농이 됐습니다. 수확의 절반 이상을 지주와 일제에게 바쳐야 하는 상황. 배우지 못해 착취를 당해도 모르는 농민들. 윤봉길은 이것을 바꾸려 했습니다. 1927년. 윤봉길 나이 19. 야학을 열었습니다. 밤에 농민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 낮에는 농사일로 바쁜 농민들이 밤에 모여서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월진회를 조직했습니다. 농촌 청년들의 자치 조직. 농사기술을 개선하고 생활을 개선하고 의식을 높이는 것. 또한 수암체육회를 조직해서 청소년들의 체력과 민족의식을 함께 키웠습니다. 그리고 부흥원을 세웠습니다. 농촌 계몽과 독립의식 고취를 위한 기관. 이 모든 것을 윤봉길이 19에서 22 사이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윤봉길이 쓴 글이 있습니다. 장부 출가생 불안. 대장부가 집을 나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을 22살에 쓴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산막 욕망의 실행집을 떠나다. 1930년 3월. 윤봉길 나이 22. 집을 떠납니다. 아내 배용순과 두 아들 담과 모를 두고. 아들 담은 2살. 아들 모는 갓 태어난 아기. 그 아이들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압이 없음을 슬퍼하지 마라. 이 편지가 얼마나 무거운지. 갓 태어난 아들에게, 2살짜리 아들에게,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 쓴 편지. 윤봉길은 먼저 만주로 갔습니다. 그러나 만주에서의 독립운동 참여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하이로 이동합니다.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곳. 1931년 말 1932년 초. 윤봉길이 상하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김구를 만납니다. 사막 바닥을 치다 김구와의 만남, 그리고 결심. 김구와 윤봉길의 만남. 이 만남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당시 임시정부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금이 없었습니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일제의 감시가 끊임없었습니다. 그리고 1931년 일제가 만주를 침략했습니다. 1932년 일제가 상하이를 공격했습니다. 상하이 사변. 국제사회의 이목이 상하이에 집중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만들었습니다. 일제 고위 인사에 대한 의거. 그리고 윤봉길이 자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구가 윤봉길의 각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일본군 상하이 점령 기념식 훈커우 공원. 이날이 목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의거 전날 윤봉길이 김구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시계가 없습니다. 선생님, 시계와 바꿔주십시오. 김구가 자신의 시계를 윤봉길에게 줬습니다. 윤봉길이 자신의 시계를 김구에게 줬습니다. 윤봉길이 말했습니다. 이 시계는 6원짜리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입니다. 제가 1시간밖에 필요 없으니 바꾸겠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시계가 필요 없다는 것. 김구가 그것을 알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거 당일 아침 윤봉길과 김구가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윤봉길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오막 내면에 전한 훈커우 공원 1932년 4월 29일 1932년 4월 29일 훈커우 공원 일본군 상하이 점령 기념식 수많은 일본 군인과 민간인들이 모였습니다. 일본군 사령관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윤봉길은 군중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도시락 폭탄, 그리고 물통 폭탄 2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락 모양으로 만든 폭탄, 그리고 물통 모양으로 만든 폭탄. 기념식이 진행되는 중에 윤봉길이 움직였습니다. 도시락 폭탄을 단상을 향해 던졌습니다. 폭발. 일본군 상하이 파경군 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나중에 사망했습니다. 상하이 거류민단장 가와바타 데이지가 즉사했습니다.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기치사부로 중장이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제9사단장 우에다 겐키치 중장이 한쪽 발을 잃었습니다. 주중 일본 공사 시게미스 마모루가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선의 청년 하나가 일본 군부의 핵심 인물들을 한 번에 쓰러뜨린 것. 윤봉길은 체포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항 없이 처음부터 탈출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육막 귀환하다 재판과 죽음. 윤봉길이 체포됐습니다. 일본 군법회의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1932년 5월 25일 사형 선고. 그리고 1932년 12월 19일 일본 가나자와에서 총사령이 집행됐습니다. 나이 25. 처형 전 윤봉길이 남긴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였고 이에 나의 목숨을 조국에 바치노라. 그리고 처형 직전 마지막으로 한 말. 대한 독립 만세. 25. 그 나이에 죽었습니다. 칠막 변화된 일상 의거의 파장. 윤봉길 의거가 가져온 것들. 첫 번째. 중국의 임시정부 지원. 장제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의 청년 하나가 해냈다. 이 말 이후 중국이 임시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임시정부가 최악의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에 이 지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국제사회의 주목. 전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 그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 독립운동의 새로운 동력.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그 정신이 이후의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팔막 윤봉길의 농촌 계몽운동 더 깊이. 윤봉길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농촌 계몽 활동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농촌이었을까요? 윤봉길이 충청도 예산에서 본 것. 농민들이 그를 모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착취를 당해도 모릅니다. 무지가 착취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윤봉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야학에서 윤봉길이 가르친 것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나라가 왜 중요한지, 독립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농사기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 윤봉길은 농민들을 단순한 계몽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봤습니다. 이 시각이 윤봉길의 독립운동관을 보여줍니다. 독립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한다. 그것이 윤봉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결국 훈커우 공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구막 윤봉길과 김구, 두 사람의 관계. 윤봉길과 김구의 관계를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김구는 윤봉길보다 32살 많았습니다. 25의 청년과 57의 독립운동 지도자.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요? 김구의 백범일지에 윤봉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윤봉길이 자원했을 때 김구는 그의 각오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죽을 각오가 됐습니까? 윤봉길의 대답. 나는 이미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의거 전날의 시계 교환. 이것이 단순한 물건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마지막 인사. 그리고 의거 당일 아침 함께 한 마지막 식사. 김구가 나중에 이 식사에 대해 쓴 것이 있습니다. 그 밥을 먹으면서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보내야 하는 것을 알면서. 그러나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 김구가 그 후 평생 윤봉길을 기억했습니다. 백범일지에서 윤봉길 의거를 서술한 부분이 가장 자세하고 가장 감정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신막 아내와 아들들. 윤봉길의 이야기에서 종종 잊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 배용순, 두 아들 담과 모. 윤봉길이 집을 떠날 때 아내 배용순은 21살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남편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 떠나보낸 것. 배용순은 그 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남편의 뜻을 따르며, 아들들을 키우며.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아내가 겪어야 했던 살, 가난, 일제의 감시, 그리고 남편 없이 아들들을 키우는 것, 그리고 아들들. 담은 2살, 모는 갓 태어난 아기.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지만 그것을 이해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조선을 위해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11막 윤봉길 유해의 귀환. 윤봉길 의거에 대한 이야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유해. 윤봉길은 1932년 12월 19일 일본 가나자와에서 처형됐습니다. 처형 후 유해는 가나자와 인근에 묻혔습니다. 1946년 해방 이후 윤봉길의 유해가 일본에서 발굴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봉안됩니다. 효창공원. 서울 효창공원에 이봉창, 백정기 의사와 함께 안장됐습니다. 김구도 나중에 이곳에 묻혔습니다. 효창공원. 독립운동가들의 마지막 쉼터. 그런데 윤봉길 의사의 유해 발굴 당시의 기록이 있습니다. 처형될 때 손발이 묶인 채로 매장됐다는 것. 그 기록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러나 지금 효창공원에서 윤봉길은 영웅으로 기억됩니다. 12막 윤봉길이 오늘의 우리에게 묻는 것. 윤봉길의 이야기를 현재로 가져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25에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윤봉길은 25에 죽었습니다. 그 나이에 아내가 있었고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살 이유가 있었습니다. 돌아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택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죽음을. 그 선택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쌓인 교육, 스승의 가르침, 농촌에서 보낸 현장의 경험,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2 번째 질문. 농촌에서 야학을 만든 것과 훈커우 공원의 의거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윤봉길은 처음부터 폭탄을 들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민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나라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더 결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윤봉길이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닌 이유입니다. 3 번째 질문. 시계 교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의거 전날 윤봉길이 김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1시간밖에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자신이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도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일시간에 집중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에필로그 25의 의미. 1932년 12월 19일. 일본 가나자와. 윤봉길이 처형됩니다. 나이 25. 집을 떠난 지 2년 반. 의거를 한 지 8개월. 그 짧은 시간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장제스의 중국이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조선의 독립운동을 알게 됐습니다. 임시정부가 새로운 동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3년 후 1945년 8월 15일 광복. 윤봉길이 던진 폭탄이 단순한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13년을 버티게 한 불꽃이었습니다. 윤봉길의 이야기에서 가장 아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들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이 편지를 쓸 때 윤봉길은 22살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에게, 2살짜리 아들에게,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알면서 그 사랑이 나라 사랑과 얼마나 깊이 섞여 있었는지. 지금 효창공원에 가면 윤봉길 의사의 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서면 25이라는 나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나이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장부 출가생 불안.
대장부가 집을 나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22살에 쓴 이 말을 25에 실천했습니다. 그것이 윤봉길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쉽게 말해주는 재미이모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납시다.